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고전을 새롭게 선정해봅니다.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 안녕하세요.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입니다. 비행기 타고 오래 이동할 때 영화 많이 보시죠? 저가 항공에는 기내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다운로드 받은 팟캐스트 많이 듣거든요.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를 들어주세요. 어쨌든 대체로는 기내 영화를 보는데 극장에서 보지 못한 영화부터 보거든요. 이번 올해 휴가 때 비행기에서 영화 카테고리를 이렇게 막 뒤지다가 고전 영화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보면 이제 지지, 네트워크 같은 익숙한 고전들 사이로 진짜 익숙한 영화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언맨 2, 어벤져스 이런 영화들이 그 비행기 기내 엔터테인먼트에 고전 영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마블 영화들이 총 5편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21세기 시네픽스에서도 21세기 고전들을 한번 정의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놀랄 일이 아니긴 하지만 낯설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전 영화 카테고리에 21세기 영화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마블 영화들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봤어요. 내친 김에. 아이언맨. 2008년에 아이언맨이 개봉을 했고 2010년에 아이언맨 2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두 편의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현재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성공도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언맨 2 모두 그 극 중에서 해피를 연기하는 배우인 존 파브로가 연출을 했고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슈퍼히어로 아이언맨, 그러니까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를 연기했습니다. Today, Tony Stark has changed the face of the weapons industry. It is my honor to present this year's Apogee Award to Mr. Tony Stark. 뭐 줄거리 요약은 그래도 해야죠. 아마 보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간단하게 줄거리 요약을 해보자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하는 토니 스타크는 세계 최고의 군수회사, 무기제조 회사를 이끄는 대표입니다. 토니 스타크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사업 규모를 점점 더 키워가는 인물인데 이른바 억만장자 플레이보이예요. 그래서 영화 도입부를 보면 이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이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공학자인 동시에 군수업체 대표라는 설정인데 책상 앞에 앉아서 뭐 결제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마치 이 부분 연출이 그 초기 007 영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딱 그 007 영화에서 하는 식의 건들건들하는 여자 밝히는 이런 인물을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토니 스타크를 인터뷰하러 온 여자 기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를 위해서 자리를 옮기는 척 하는데 사실은 이제 둘을 이제 침대에서 뒹군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토니 스타크의 비서인 페퍼가 이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페퍼를 연기하는 배우가 기네스 펠트로인데 사실 토니는 페퍼에게 굉장히 크게 의지하고 있고 연애 감정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건 간에 하룻밤 상대를 치우는 역할도 아무렇지 않게 맡기고 페퍼는 또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잘 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신무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가던 토니가 게릴라군에 납치됩니다. 그러면서 무기 제작을 강요당하고 근데 문제는 이 무기를 다 만들어도 살아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이 무기 자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무기 만들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한 토니 스타크가 같이 갇혀있던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전투형 아머 슈트를 만듭니다. 이 전투형 아머 슈트가 바로 아이언맨인 거죠.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가 자기 몸에 다 입고 탈출할 수 있는 비행도 가능한 그런 방식의 슈트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Tony Stark.
Now you work for me. What are you building, Stark? 아이언맨을 입고 탈출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 개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언맨 형태가 되거든요. 아이언맨이 어떻게 아이언맨이 탄생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면 아이언맨 2는 본격적으로 아이언맨 이후 어벤져스 시리즈로 가는 밑밥을 깔아갑니다. 밑밥 깔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한 명씩 이제 앞으로 이 시리즈에 나올 인물들을 주요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이제 큰 그림을 약간씩 암시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아이언맨 2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언맨 2로 가면 스칼렛 요한슨이 새로운 비서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시리즈에서 다 아시겠지만 스칼렛 요한슨은 슈퍼히어로인 블랙 위도우죠.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보신 분이라고 하면 아이언맨이 나중에 어떤 활약을 이어가는지 아실 수 있을 듯하고 저 역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를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언맨을 보면서 마치 아는 사람의 10년 전 젊은 시절 보는 것 같은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그냥 재미있는 블록버스터 영화였거든요. 제가 2008년도에 아이언맨 처음 볼 때는 그냥 와 재밌다 이런 그냥 단순한 그런 감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아 저랬지. 이 이야기가 저렇게 시작한 것이었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시리즈에서 큰 역할을 하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는 느낌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네, 아는 사람의 10년 전 모습 보는 것 같은 독특한 기분이 있고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10년 전 영화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보니까 아이언맨의 그 토니 스타크가 플레이보이라는 설정을 연출하는 방식도 지금 보니까 너무 참 저렇게 연출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블랙 위도우가 등장할 때 처음에 눈요깃거리처럼 그 몸매 좋은 새로운 여자 비서 이런 느낌으로 등장하거든요. 아니면 영화 속에 파트 장면 나올 때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막 때로 춤을 추고 있고 무슨 컨벤션 같은 데에서 이런 아이언맨 발표하고 막 이런 장면 나올 때도 뒤에 이렇게 여자들이 쭉 서서 레이싱걸처럼 연출되어 있다든가 그런 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인 연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장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토니 스타크란 인물은 이렇게 연출되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뭔가 비판하다가 갑자기 이유가 있긴 하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그 007 시리즈 옛날 007 영화에 나오는 007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토니 스타크는 그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슈퍼히어로랑은 좀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더 크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런 남성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라는 사실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본인이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하고 토니 스타크는 자기가 아이언맨인 게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알리고 그것으로 관심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지금은 또 아이언맨이 익숙하니까 크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배트맨 같은 경우 사실 아이언맨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배트맨하고는 유명세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였죠. 배트맨이 훨씬 유명했으니까요. 근데 배트맨 같은 경우는 그 지하 동굴 같은 데다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사만 알게 동굴을 만들고 거기에 그 슈트를 보관하고 사실상 은둔하잖아요. 그리고 배트맨이 누구인지를 브루스 웨인이라는 사람이 배트맨이다 라고 하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약간은 우울한 은둔하는 슈퍼히어로가 배트맨이라고 한다면 토니 스타크는 자기 유명세를 즐기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돈 많은 걸 즐기는 슈퍼히어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보이 같은 설정도 등장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블 크리에이터 스탠리의 말에 따르면 아이언맨이 마블 코믹스의 작품 가운데서 여성에게 가장 인기가 있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예를 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 토니가 죽으면 그 재산이 전부 다 여자한테 가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슈퍼히어로는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 상처에 매몰되는 대신에 훨씬 더 쾌활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슈퍼히어로라는 이전에 없던 상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인물들 특히나 이 아이언맨으로 대표되는 슈퍼히어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신만만함, 외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DC 코믹스의 영웅들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TMI 하나 할까요? 토니 스타크가 일단 부자인 것 같지 않습니까? 부자죠, 실제로. 군수회사 CEO니까. 그러면 브루스 웨인보다 더 부자일까요? 배트맨과 아이언맨이 붙으면 누가 더 부자일까? 이 경제잡지 포브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브루스 웨인이 전 재산 68억 달러예요. 토니 스타크는 3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웨인이 훨씬 돈이 많다. 근데 그런 거 하면 이게 무슨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내가 가진 돈은 68억 달러다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산을 추정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영화 잡지 중에서 영국의 엠파이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그 영화화된 슈퍼히어로 부자 목록을 정한 적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르면 최고의 부자는 토니 스타크고 그의 재산인 1천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브루스 웨인은 추정 재산이 800억 달러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 수 없다는 거겠죠. 한 번은 이쪽이 이기고 한 번은 저쪽이 이기고. 제가 이 마블 코믹스 이야기라고 하면 저보다 더 또 많이 파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읽은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 한 편을 더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경제 다루는 잡지 중에서 앞서 이제 포브스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특집 기사로 블록버스터 머신 마블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뷰니까 뭐 어떻게 이 마블은 이렇게 성공했는가를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석한 기사인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영화라는 걸 뭐 이야기, 캐릭터, 뭐 어떤 비주얼적인 특수효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매혹적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왜 이 영화가 인기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같은 성공을 두고도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전문 잡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어쨌든 이 기사를 보시면 마블의 성공 비결을 분석을 하는데 그 성공 비결로 제작진의 인적 구성을 말한 게 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죠. 키 스태프라고 부르는데 키 스태프는 영화의 핵심 스태프라 말합니다. 핵심 스태프는 누구겠어요? 뭐 감독, 일단 제일 크게는 감독일 것이고 제작자. 사실 제작자는 영화 자체의 스텝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큰 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독이라든가 시나리오 작가, 촬영 감독, 특수효과 담당자들, 그다음에 뭐 이런 액션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 스태프들이 같은 시리즈 내에서 계속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언맨에 참여한 핵심 스태프가 아이언맨 2에 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영화 제작진들은 프리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리즈 영화라고 해서
이 영화 했다고 다음 영화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영화를 정해놓으면 그럼 다른 스케줄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영화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이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핵심 스태프가 시리즈 내에서 계속 영화에 출연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시리즈의 톤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겠죠. 뭐 연출자, 주요 출연진, 각본가, 촬영감독 이런 사람들이 같은 인물이 영화 2편, 3편 같이 하면 당연히 그 인물이라든가 영화의 톤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팀워크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팀에 새로 합류한 사람들도 그 핵심 스태프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팀이 성공적인 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멤버들도 유대감이 높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이제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팀워크를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마블 영화들 중에서도 흥행 성적이 좋은 영화들일수록 이렇게 스태프들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DC 코믹스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영화가 흥행이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심 스태프부터 교체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흥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주방장부터 바꿔보는 거죠. 거의 그런 식으로 흥행이 안 됐을 때 이게 그럼 각본가 문제인가? 연출자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스텝들을 바꿔서 다음 영화를 하고 다음 영화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블 코믹스가 어떻게 보면 주요 스텝들이 쭉 함께 해오는 경향이 있는 것과 대비해서 DC 코믹스는 이게 어떤 게 달기고 어떤 게 달걀인지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흥행 실패와 키 스태프가 전면 교체되는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 일반 회사하고도 비슷하죠. 직장생활 해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한국 회사에서는 어떤 사업이 망하면 핵심 스태프만 살아남고 네, 말단부터 그다음에 계약직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잘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꼭 한국도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읽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